그런 시대에 그런 점에서 수많은 어떤 그 입장이 나뉠 수는 있지만 이수만이라는 제작자는 달랐다. 이 사람은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농대지만 서울대를 나왔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가오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죠. 그래서 이런 어쩌면 한류의 가장 기업적인 본질은 뭐냐면 내수 시장이 붕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깥에서 신규 시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도 이유는 다르지만 망하는 것은 곧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 그가 처음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시키려고 했던 것은 SES였습니다. 그때 어설프게 진출을 했는데 그냥 정말 쉽게 말해서 비용만 깨먹고 아무것도 끈진 거 없이 끝났어요. 중국은 대충 먹혔는데 왜 중국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워너비가 있었기 때문에 됐는데 일본은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계 아무리 잘 나가는 애들 할지도 앨범을 오면 꼭 일본에 와서는 인사하고 공연을 합니다. 마케팅을 일본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태지도 사실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산하고 난 뒤에 한 2년 동안 잠적했잖아요. 어디 잠적했냐? 일본에 잠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음반을 냈어요. 몇천 장 팔리고 처절하게 끝납니다. 한국의 90년대의 문화 대통령이 일본에서 거의 시부야 거리에 길거리 가수도 못한 수준으로 박살나요. 일본은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일본을 조수로 보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음반 시장 규모가 22배 컸어요. 일본하고 한국 수준이 한국하고 라오스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라오스애가 한국 씨발 그 음악 별거 아니야. 그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겠습니까? 쟤 왜 저러냐 쟤.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보면 일본 애들 보면은 이건 억장이 무너질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철저히 해외 시장용 컨텐츠를 기획합니다. 그때 그게 가능했던 거는 그 불경기 속에 가능했던 거는 다행히 IT 산업의 육성 때문에 한국의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살아남은 음반사 사장들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고 한 30억 정도 들고 캐시아웃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꽤 많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모은 SM 엔터테인먼트는 이 돈을 가지고 해외 시장용 컨텐츠를 만드는데 전격적으로 투자해요. 그때 만약에 이수만 사장이 몇십억 대충 챙겨서 시장에서 아웃했으면 아마 보아하고 한류, K-팝 한류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보아 한 명을 만드는데 뭐 약간 많은 허수가 끼었지만 SM 엔터테인먼트는 그 없는 시절에 그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30억을 투자합니다. 12살짜리 소녀 한 명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해외 시장에 돈을 환수할 수 있는 해외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노래, 춤, 연기, 방송 진행, 한국어, 일본어, 영어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때 굉장히 굴욕적이지만 일본 시장은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라는 비밀 병기를 하나 만들어서 일본의 아무로 라미에 같은 당대의 톱스타를 프로모션하고 있는 에이벡스라는 메이저 회사에 보아를 갖다 바쳐요. 보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아는 본명은 권보아고 한국 애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국적이 한국인인 일본 가수일 뿐이에요. 에이벡스를 통해서 데뷔한 일본 가수예요. 보아가 일본에서 한국말로 방송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으니까 다 일본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겠죠. 보아가 바로 스타가 되자마자 보아는 일본 FM 라디오 방송 진행을 맡아요. 그건 일본인이야. 일본에서는 문화적으로.
철저히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현지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 마치 70년대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소니 내셔널 같은 일본의 그 막강한 가전 브랜드를 뚫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페루 같은 나라에서 세탁기 하나 팔아먹으려고요. 가면 한국이라는 그 사람들이 일단 브랜드를 모르니까 사지를 못해. 여러분 혹시 부르키나파소제 세탁기 싸게 판다면 사시겠습니까?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 있어요. 예. 삼성 거보다 반값 이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래요? 부르키나파소제 안 사잖아. 훨씬 좋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안 산다고. 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게 뭐냐면 브랜드 파워가 없기 때문이에요. 브랜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싸더라도 안 사. 공짜로 준다면 모르지만 한번 써보고 안 되면 프리더라도 안 산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페루 같은 데 가서 팔아먹기 위해서는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페루에도 잘 사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잘 사는 애들은 일본 게 좋다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우리가 앞에 가서 아무리 알짱거리고 해도 안 사요, 한국 거를. 근데 가난한 집에 가보니까 얘들은 세탁기를 살 수도 없거니와 일본제 그 비싼 세탁기를 살 수도 없거니와 줘도 갖다 놓을 데도 없어. 근데 보니까 아무리 가난한 집도 빨래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세탁기에서 탈수 기능만 빼내가지고 그러면 면적도 요만하잖아. 그게 짤순이의 탄생이에요. 그럼 가격도 그 10분의 1 이하로 했을 때 가난한 집에서는 면적도 차지하지 않고 정말 자기한테 딱 필요한 기능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가난한 아줌마들이 영원히 가난해질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아줌마들 중에서도 몇십 %는 중산층이 되어가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비록 자기가 가난할 때 썼던 그 짤순 정말 유용하게 썼던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신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깡촌 산골짜기까지 와서 AS 해주고, 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좀 큰 세탁기를 통돌이 세탁기를 사게 됐을 때, 이제 그때 이 사람한테는 이제 더 이상 일본제를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생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아는 철저히 현지화 전략으로 에이벡스를 통해서 일본 가수로 데뷔를 시켰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면 그냥 성공한 것 같죠. 아, 에이벡스가 프로모션을 해서. 아닙니다. 처음 1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때가 아마 SM의 마지막 위기였을 거예요. 아, 35억이 허공으로 날아가는구나. 끝났구나. 야, 5억이라도 건져야지. 보아, 들어와. 거기 있어봐야 아파트 전세, 월세만 계속 나가고. 그래서 보아 철수합니다. 한국 시장에 다시 대비시켜가지고 푼돈이라도 뜯어먹고 끝내야 되겠다 하고 철수해서 한국으로 딱 왔는데 그때 일본에 여러분 아까 들었던 리스트 투 마이 핫이 터지면서 오리콘 차트의 1위에 오르게 돼요. 그때부터 보아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보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아의 한 500배쯤 훌륭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보아가 여자 가수잖아. 일본도 여자 가수가 1990년대 10년간의 10년 단위 90년대 10년간의 음반 판매 순위 1위부터 10위 사이에 여자 가수가 딱 2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무로 나미에예요. 아무로 나미에가 전체 6위였어요. 90년대. 근데 아무로 나미에도 못했던 기록을 보아가 2000년대에 세워요. 보아가 이 앨범을 시작으로 해서 1집 2005년까지 5장의 정규 앨범과 1장의 베스트 앨범을 전부 앨범 차트 1위에 6장을 연속으로 앨범 차트 1위에 올려놓으면서 전부 플래티넘 100만 장 이상을 팔아치우는 최초의 일본 여자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뭐 기업 비밀이니까 얘기는 안 해주면 실제로 보아로 인해서 벌어들인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에이벡스가 가져가고 SM의 지분은 얼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해요. 하지만 보아가 어떠한 절대 열릴 수 없을 것까지 여겨지던 어떠한
새로운 신규 시장을 여는 첫 번째 컨텐츠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킬러 컨텐츠라고 그래요. 새로운 시장을 여는 컨텐츠. 보아는 그런 점에서 K-팝 한류의 첫 번째 킬러 컨텐츠였다라는 거예요. 보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05년에 동방신기가 그냥 직접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 한국말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한국의 콘텐츠가 그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를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결국 이제 일본을 허물면서 중국, 동남아시아에 한정되어 있었던 한국 한류가 이제 동북 동남아시아로 확대되었는데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한류는 드디어 아시아를 벗어납니다. 드디어 SM의 컨텐츠가 유럽에 진출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빌보드 차트, UK 차트, 영국 차트에 싸이의 노래가 1위, 2위를 차지합니다. 이때부터 한류의 중심이 드라마에서 K-팝으로 넘어오죠. K-팝이 주도하게 되면서 한류의 컨텐츠 윈도우가 다변화돼요. 이제 이때까지는 TV 드라마, 영화, 음악뿐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게임, 뮤지컬, 음식,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대중문화 분야의 것들이 이제 코리아 브랜드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세계의 시장에 알려지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를 마저 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조차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야, 이거 돈 되겠니? 팔리겠니? 뭐 안 되잖아. 돈 다 띄잖아. 아니면 꼭 돈 안 되는 데 가가지고 뭐 애들한테 뭐 중국 애들한테 좀 애들한테 유명해졌다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아닌데 이거 그냥 노래 몇 곡 팔고 드라마 몇 개 팔고 영화 몇 개 파는 게 아니네라고 처음 체감하게 되는 산업 분야가 있었어요. 전혀 한류하고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산업이 왜 갑자기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지? 라는 산업이 생긴 거예요. 관광산업이 2000년대부터 한국이 갑자기 우리나라 관광청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막 외국에서 매일매일 그냥 버스 떼기로 비행기 떼기로 오는 거야, 한국에. 근데 이 관광산업이 터지는데 한국에 오는 관광산업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문화 콘텐츠에서 한국을 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소비를 하러 오는 거야. 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의 소황제들. 엄마들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서 내리면 타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인천공항에서 버스 타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경복궁 비원 안 갑니다. 그러다 버스 타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청담동에 SM 빌딩 앞 딱 가요. 그래서 SM 빌딩이 보이는 바로 길 건너편 카페에 딱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보는 거야. 여기 있군. 걔네 앞에 가서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안 해. 왜? 걔네들도 잘 사는 집 애들이거든. 다 그냥 보고 사진 찍고 그리고 바로 뒤에 가서 갤러리에 가서 쇼핑해. 그리고 저녁에는 그 한류 스타들이 가는 레스토랑 뭐 이런 데 가서 우아하게 밥 먹고 술 먹고 실컷 놀다가 다음날 공항 가요. 관광의 패턴이 바뀌어. 관광 산업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이쪽 산업하고 컨텐츠 산업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었지만 이걸 통해서 유발되었죠. 그 다음에 한국이 자랑하는 수많은 제조업들이 이때 한류의 촉발과 함께 삼성전자, LG전자의 세계시장, 각 분야별 세계시장 점유율이 전부 1, 2위에 오르는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세계를 스마트폰 시장을 압도적인 1위가 삼성전자지만
90년대 말만 하더라도 애니콜 모바일 폰 시장에서 삼성은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노키아, 모토로라한테는 잽도 안 되고 중국 시장에서도 거의 5위권이었어요. 근데 삼성이 드디어 이 무선 통신 시장에 1위로 올라서는 그 계기를,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면 중국 시장 점유율 1위가 될 때인데, 그때 삼성전자 애니콜이 고용한 광고 모델이 누구냐면 안재욱이에요. 물론 그때 갑자기 뭐 애니콜의 기술적 혁신이 일어났나 보지 뭐. 뭐 디자인적 혁신가 이런 게 일어났나 보지 뭐. 그런데 한 기업에 그게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뭐가 갑자기 좋아지나? 저도 애니콜 계속 썼지만 뭐 갑자기 그렇게 어느 순간에 뛰어나게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건 저만의 삼성에 대한 적대감 때문인가요? 그런데 안재욱을 쓰면서 이게 드디어 애니콜이 중국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곧 이제 1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노키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집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폴란드에 몇 달 전에 갔다 왔는데,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 있던 나라에는 제일 중심지에 굉장히 흉측하고 큰 사회주의 문화 전당이라는 큰 건물을 꼭 사회주의 상징하는 건물이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퇴락한 건물인데 이제 그냥 전망대 수준이 됐지. 그래서 이제 간 김에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도 느낄 겸해서 아무도 안 가는 데를, 바르샤바 시민들도 안 가는 데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꼭대기층에서 이제 내려다 보는데, 역시 그런 데 오는 데는 깡촌에서 수학여행 온 그 초등생들밖에 없어요. 걔들은 내가 딱 볼 때 동양인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야. 동양인을.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좀 용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걔들은 새로운 세계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내가 뭐 폴란드 말을 아나, 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냐라는 말도 묻질 않아요. 왜냐면 걔들도 영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강남스타일. 부르지도 않아서 그냥 강남스타일. 그랬더니 그때까지 막 이런 애들이 와 그러더니 막 싸이 막 이러면서 막 저도 춤추고 난리가 났어. 거기서 수십 명에서 전부 와가지고 막 사진 찍자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래도 수십 명 같이 막 사진 다 찍었어요. 여러분, 평일날 아무도 가지 않는 바르샤바 시내 한복판에 사회주의 문화전당 전망대에서, 그것도 폴란드 깡촌에서 온 초등생들이랑, 동양인을 처음 보는 초등생이랑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그래서 코리아 다 알아. 저 나라 수도도 이름 알까 말까한 애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거대한 게 바로 국가, K-팝이 한국의 경제에 기여한 최고의 공헌은 관광산업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코리아 브랜드를 수립하는데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한류가, K-팝 한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것이 될 때 이제 외부적 배경이, 왜냐면 아까 보니까 뭐 걸그룹으로 우리 이미 옛날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왜 이때 21세기에 와서 떴냐? 그리고 또 우리 딱 깨놓고 말합시다. 우리 걸그룹, 보이그룹은 우리가 만든 겁니까? 사실 다 일본 거 카피한 거지. 보이그룹, 걸그룹 사실 다 벤치마킹하고, 뭐 최근까지도 크레용팝 뭐 그것도 뺏기고 뭐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10년 전에도 했지만. 근데 왜 일본 건 안 뜨고 우리 건 뜬 거야? 세계는 일본을 싫어하나?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볼 때, 자, 외부적 배경을 봅시다. 우리의 그 주력 컨텐츠가 된
아이돌 그룹 콘텐츠는요, 전체 세계 음악 산업 시장에서 보면 니치 마켓이에요. 메이저, 메인스트림 마켓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K-팝의 중심적인 이 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는 굉장히 변두리, 틈새 시장이에요. 메이저 마켓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메이저 마켓으로 돌진했으면 우리는 비명도 질러보지 못하고 중국 아줌마들과 일본 아줌마들을 끝으로 더 이상 확산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밀고 들어간 게 무주공사,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무주공사의 시장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컨텐츠가. 게다가 유퀴즈 온 더 블럭 시절과는 다른 것은 그때는 모든 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어요. 판도 내고 마케팅도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고 신문, 잡지, 방송을 통해서 해야 됐는데 문제는 미디어 환경이 그때랑 지금이랑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인터넷과 SNS.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전통적인 마케팅 시대에 살고 있으면 한국 같은 소자본 컨텐츠는 마케팅할 돈이 없어서 나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의 환경에 있고 다행히 그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제일 적극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야였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인터넷과 SNS 기반이 세계적으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음악은 음악인데 그냥 음악 말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SNS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동영상 기반의 음악 콘텐츠 수요가 2000년대부터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는 동영상 콘텐츠는 동영상 콘텐츠인데 어떤 동영상 콘텐츠냐면 짧은 거, 그 음악이다. 그리고 내무적 배경은 아까 얘기했잖아. 이놈의 외환위기가 불법 다운로드가 우리를 기존의 음악 시장은 붕괴시켰지만 음반 산업에서 디지털 음원 산업으로의 이행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강제적으로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새로운 어떤 시장 환경에 그걸 이해하지 못한 인터넷과 인터폴을 구별하지 못하는 기존의 회사들은 전부 다 망하는 거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회사들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이제 디지털 환경의 컨텐츠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영상 위주의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기가 막혀서 아이돌 그룹을 만들려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손익분기점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 오르더라 이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김광석하고 H.O.T를 딱 비교해 보자. H.O.T 5명이잖아. 그럼 김광석 CD가 10,000원일 때 H.O.T는 50,000원 받았어요? 아니잖아. 똑같이 10,000원이잖아. 아니 사실 더 싸게 받지. 9,000원씩 받아. 그런데 이 아이돌 그룹은 파는 가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10만 장 팔아도 나는 100만 장을 팔아도 얘보다 못 벌어. 왠 줄 알아요? 이 새끼들은 지가 곡 쓰고 지가 곡 만들고 그냥 녹음할 때 세션 몇 명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이놈들은 이 아이돌 그룹들은 곡도 다 외부에 작사자한테 돈, 작곡자한테 돈 사서 녹음 돈 다 사와야 돼요. 거기 5명만 있으면 끝나나? 얘들은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나? 그리고 혼자 있으면요. 혼자 있는 놈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끝나. 5명은 짜장면 5그릇가 안 끝나. 이상하지. 꼭 5명은 짜장면 5그릇에 뭐 탕수육 하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식비도 곱하기 5가 아니야. 한 곱하기 6.5 정도 돼. 그 다음에 이거 비주얼로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 한 명당 여기는 매니저 그냥 기타 들고 다니는 가방모찌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로드 한 명당 각각 로드가 있어야 되고 헤어, 뷰티, 뭐 의상 담당 다 있어야 돼. 다음에 더 중요한 거 5명을 만들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간신히 성공하기 직전에 그 중에 한 새끼가 어디서 뭐 여자 강간하다가 걸리면 이게 끝장이에요. 이게 사람 돌게 만드는 거야. 어디서 뭐 대마초 피다가 한 놈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몰래 나서 대마초 피다 걸렸다. 이때까지 들어간 돈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5명을 전부 모아놔야 돼. 그럼 모아놓고 하려면 아파트 한 채 사야 돼. 그럼 관리비도 내야 되잖아. 왜 여러분 그 애들 다 그 무슨 밴드 그룹들 보면 성공하기 전에 보면은 전부 다 합숙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내 눈앞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나는 제작자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게 왜 니치 마켓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철저히 자본주의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거는 너무 무능한 비즈니스인 거예요. 얘들 이미 그 음악 선진국에서 보기엔 왜? 들어가는 돈은 더럽게 많고 나오는 돈은 쪼개서 나눠 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니치 마켓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무슨 제가 왜 성공 전략이라고 안 쓰고 성공 요인이라고 썼냐면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걸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요인이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비주얼 컨텐츠 밖에는 경쟁할 수밖에 없대. 왜? 음악 생산력은 이 애들한테 뭘 기대하겠어. 50년 전에 김시스트즈보다 못한데. 이전에도 그룹은 있었어요. 60년대, 아무것도 맞잖아요. 60년대 거친. 근데 그때는 팀이 중요한 거야. 알렉스 퍼거슨이나 홍명보가 늘 하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선수는 팀이다. 옛날에는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명 한 명이 팀은 안 되고 팀이 중요했단 말이야. 그룹이. 그런데 이 발상을 뒤집은 게 이수만입니다. H.O.T를 만들면서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굉장히 일본 만화적인 다양한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로 이들이 결국 각자의 팬들을 H.O.T 팬도 있지만 각자의 팬들을 만들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느냐면요. 여러분 실제 있잖아요. 슈퍼주니어는 13명이잖아.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 13개의 디자인 버전의 앨범이 나와. 판 내용은 똑같아. 안에 알 내용은 똑같아. 근데 디자인이 13개나 나와. 규현이가 메인인 사진, 최시원이 메인인 사진, 누가 메인인 사진. 그러니까 전체 앨범 사고 내가 좋아하는 옷 밖을 또 사게 만들고 더 심한 애들은 다 사. H.O.T 때만 해도 우리 오빠가 꿀리면 안 되니까 한 명에 10장 사주자였어. 그러니까 걔들의 100만 장은 사실상 10만 명이야. 한 명이 10장 샀으니까. 우리 오빠가 제키한테 밀리면 안 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그래서 이걸 다 사야 이번 앨범의 구매가 완료된 거야. 이게 뭐냐면 그 캐릭터 전략이 먹힌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예 그룹인데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전부 차별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명 한 명에게 멀티태스킹 전략을 씁니다. 너 연기도 해. 넌 좀 웃기니까 예능 프로 나와서 웃겨. 신동. 성민이와 균이는 노래 같으니까 니들은 뮤지컬 겸업해. 이렇게 해서 그게 한 명 한 명한테는 음악 작업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벌 수밖에 없는 수익을 보존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프로덕션과 기업의 차원의 입장에서는 소스 하나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왜냐면 어차피 애들 오래 못 가거든. 그럼 생각해보세요. 소녀시대가 언제까지 소녀시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부터가 얘들의 생명이 정해져 있는 거야.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 그러면 어떡해? 막 돌려야지, 그 전까지. 그래서 SM 주가가 지금 실제 SM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SM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왜 그러한가, 작년에.
기대 수익이 없다라는 거야. 이 이상 더 나갈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그 주식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매출이 떨어지거나 순이익이 떨어진 게 아닌데도 주식이 떨어진다.